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잊히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운 사람보다 서운했던 사람이 더 또렷이 기억나는 밤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말, 배신처럼 느껴졌던 행동, 믿었던 마음이 무너졌던 순간들. 그런 기억들이 마치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오르곤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감정들을 일로 바쁜 일상으로 덮어둘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랴, 생계 꾸려가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잊힌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감정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무뎌진다고, 세상 일에 초연해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여려지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더 깊이 상처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그 상처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고 찾아오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서운함과 미움의 씨앗을 가슴에 품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 동안 그 씨앗들을 볼 겨를이 없었을 뿐, 그것들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요한 밤이 찾아올 때마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며 마음을 흔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이야기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밤마다 누군가를 떠올리며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오래된 서운함을 가슴에 품고 계신 분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미워지는 마음 때문에 괴로우신 분들, 그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남은 날들을 좀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2500년 전 공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천천히 곱씹어 보려 합니다. 미움이란 무엇인지,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미움을 내려놓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모르는 사람,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이지요. 하지만 가까운 사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미움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도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를 품습니다. 나를 이해해 주기를, 나 편을 들어주기를, 나를 존중해 주기를. 그 기대가 클수록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느끼는 실망도 크고 그 실망은 쉽게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미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혹시 이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밤잠 설쳐가며 키운 자식, 내 것 아껴가며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자식.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나를 멀리하는 것 같을 때, 명절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을 때, 전화 한 통 없이 한 달이 지나갈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맡긴 사람이니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은데 말 한마디가 어긋나면서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 서먹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불편해집니다. 손주 얼굴 보고 싶어도 내가 먼저 연락하기가 꺼려지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서운함은 미움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근데 자꾸만 미워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어릴 때는 한 이불 덮고 자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던 사이였는데 어른이 되어 부모님 문제가 생기면서 재산 문제가 얽히면서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병수발은 나 혼자 다 했는데 유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해요. 형이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렇게 등한시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어릴 때부터 쌓여온 서운함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던 기억이 있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의 미움은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집에서 자란 사이이기에 그 미움에는 배신감이 더해지고 배신감은 분노가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함께 웃고 함께 울던 친구,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어느 순간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연락 한 번 없더라고요. 내 경조사에는 오지도 않으면서 자기 일에는 꼭 오라고 해요. 뒤에서 나 흉보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와의 서운함은 가족과는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은 어쨌든 피로 맺어진 관계이니 쉽게 끊을 수 없지만 친구는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이기에 마음이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틀어짐은 더 허무하고 더 쓸쓸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일수록 서운함이 큽니다. 그 오랜 세월을 함께 했는데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지요.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그 상처가 미움이 되어 가슴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직장 생활에서 받은 상처를 아직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승진해서 밀렸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때 그 분노가 아직도 가슴에 있어요. 상사한테 모욕을 당했어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내 공을 가로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리면 아직도 화가 나요. 직장 생활은 경쟁의 연속입니다. 그 경쟁 속에서 받은 상처, 부당함, 억울함. 그것들은 은퇴 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더 억울하고 더 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참았을까? 그때 내가 왜 말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되살아나는 것이지요. 가까운 관계뿐 아니라 이웃이나 사소한 관계에서도 미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아랫집 사람, 텃밭 경계 문제로 말다툼했던 옆집 사람, 동네 모임에서 내 흉을 봤다는 어떤 사람. 이런 사소한 갈등들도 쌓이고 쌓이면 마음의 짐이 됩니다. 별것 아닌 일인 줄 아는데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 용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왜 용서해야 하나 싶어요. 이렇게 크고 작은 미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은 아주 오래된 것이고 어떤 것은 비교적 최근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미움을 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 미움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 없다, 상대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상처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을 방패 삼아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둘째, 미움을 놓으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먼저 용서해야 하지? 잘못한 건 그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면 미움을 놓기가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마치 상대의 잘못을 인정해 주는 것처럼, 내가 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움은 습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자동으로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려지기 때문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면서 심리적으로도 취약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흘려보냈을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미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들이 독립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고 그때 받았던 상처들이 하나둘씩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미움을 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은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입맛을 잃게 하고 혈압을 올리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미움이 상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이 담긴 책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처음 이 구절을 접하면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어진 사람이 미워한다니요? 어진 사람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진 사람이 미워할 수도 있다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은 어질인입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사람 인과 두 이가 합쳐져 있습니다. 즉, 인이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 나만이 아니라 남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의 출발점입니다. 공자는 인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논어 안연편에서 제자 안연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하루라도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극기란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 즉 자기 안의 사사로운 욕심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복례란 예의와 도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이란 나의 감정과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도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논어 옹야편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것이 바로서 용서의 마음입니다. 내가 싫은 것은 남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남에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의 실천입니다. 공자가 말하는 어진 사람, 즉 인자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남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며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어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진정으로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의 뜻이 조금 보이시나요? 어진 사람의 좋아함과 미워함은 보통 사람의 그것과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라 좋아하고 미워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좋아하고 나에게 못하면 미워합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나에게 해가 되면 멀리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지 진정한 좋아함과 미워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진 사람은 다릅니다. 어진 사람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도리에 따라 좋아하고 미워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합니다. 올바른 것을 좋아하고 그릇된 것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좋아함과 미워함입니다. 주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무릇 사사로운 마음이 없어야 좋아하고 싫어함이 이치에 마땅하니 정자가 말한 공정함을 얻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즉, 사사로운 마음 없이 공정하게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품고 있는 미움은 어떤 미움인가요? 어진 사람의 미움인가요?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미움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미움은 사사로운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미워하고,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것은 나를 중심에 둔 미움입니다. 물론 이런 미움이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상처받으면 아픈 것이 당연하고 아프면 미워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기에 당연히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미움이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그 미움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그 미움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지만 결국 되는 것은 내 손입니다. 공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의 미움은 진정한 미움인가 아니면 사사로운 감정인가?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사로운 감정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는가? 공자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미움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논어 2인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역경에 오래 있지 못하며 행복도 오래 누리지 못한다.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을 이롭게 여긴다. 어질지 못한 사람, 즉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불안해하고 좋은 상황에서도 오래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외부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어진 사람은 인을 편안하게 여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품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나를 상처 주었을 때 그 상처에 마음이 흔들리면 미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줄 알면 상처는 받되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하는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들, 그리고 그 갈등에서 미움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아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자매 사이, 고부 갈등, 시월드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그 상처는 깊고 오래갑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한 사람은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고 다른 형제들은 멀리 살면서 가끔 돈만 보내옵니다. 직접 모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편하게 살면서
왜 더 도와주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면 형제들에 대한 서운함이 생기고 그 서운함은 점점 미움이 됩니다. 반대로 멀리 사는 형제 입장에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 그렇다고 내가 불효자인 건 아니잖아. 왜 나를 그렇게 몰아붙이지? 이런 생각이 들면 직접 모시는 형제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 서로 다른 사정이 충돌하면서 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산 문제는 형제자매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형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랑 독차지했잖아. 나는 늘 뒷전이었어. 누나는 시집가서 얼굴도 안 비추다가 재산 나눌 때만 나타나네. 동생은 부모님한테 빚까지 졌으면서 왜 똑같이 받으려고 해? 이런 말들이 오가면서 형제자매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됩니다. 재산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은 마음이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의 갈등도 삶을 힘들게 합니다. 소음 문제, 주차 문제, 반려동물 문제, 쓰레기 문제.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갈등이 됩니다. 윗집 사람이 밤마다 쿵쾅거려요. 말해도 안 고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옆집이 내 자리에 주차해 놓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기에 더 힘듭니다. 피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 답답함이 미움이 되어 쌓입니다. 공자도 살면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자들과의 관계, 여러 나라를 떠돌며 만난 군주들과의 관계,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렇다면 공자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렸을까요? 논어공야 장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의와 숙제는 지난날의 나쁜 일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원망하는 일이 드물었다. 백의와 숙제는 옛날의 현인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나쁜 일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에 원망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공자가 이 말씀을 한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임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덕으로 원수를 갚으면 어떻겠습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덕에 보답하겠는가? 고듬으로 원한에 보답하고 덕으로 덕에 보답해야 한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공자는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즉 곱고 발음으로 원한에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의 잘못을 덮어두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올바르게 대응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복수하지도 말고 억지로 참으며 덕을 베풀지도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지금까지 미움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공자는 어떻게 말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것을 단번에 털어버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골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움은 대부분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에게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이 미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당연히 나를 이만큼 대해줘야지. 배우자에게 기대합니다. 이 나이까지 함께 살았으니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줘야지. 형제에게 기대합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 당연히 나를 도와줘야지. 친구에게 기대합니다.
이렇게 오래 알았으니 당연히 내 편을 들어줘야지. 이 당연이라는 말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형제도, 친구도 모두 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사정이 있고, 그들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는 것은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의 사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가 조금만 잘해줘도 고마워지고 잘 안 해줘도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미움이 있으면 말이 거칠어집니다. 상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내 말도 거칠어집니다. 그러면 관계는 더 나빠지고 미움은 더 깊어집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이 말씀은 극기복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특히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는 구절에 주목해 봅시다. 화가 날 때, 서운할 때, 미울 때, 그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화가 나면 바로 말하지 말고 심호흡을 하고 잠시 시간을 둡니다. 속으로 열을 세워도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감정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면 훨씬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화나 문자로 연락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화가 나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면 10중 8구 후회합니다. 화가 날 때는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내일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상대의 잘못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나빠, 저래서 나빠.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남이 나에게 한 것을 만약 내가 그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연락을 안 한다고 서운하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저 아이도 직장 다니랴, 아이 키우랴, 바쁘겠구나. 연락 못하는 게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빠서 그런 거겠구나. 형제가 부모님 간병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미울 때 형제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멀리 살면서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미움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미워서 견딜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이 누그러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사람과는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연락 안 해. 완전히 끝이야. 이런 결정을 화가 났을 때 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쉽게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는 결정을 미루세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니까 한 달 뒤에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시간을 두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감정이 많이 가라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다시 생각해 보면 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상대에게 완벽함을 기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부모라면 이래야지, 자식이라면 이래야지, 친구라면 이래야지.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상대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나를 상처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도 나처럼 불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말이나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서운해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데 상대에게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나도 완벽하지 않아. 우리 둘 다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에 대한 미움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는 것이라면 그것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마음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1분만 시간을 내세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미움 없이 살아보자.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겠지. 미움을 품고 있으면 힘든 건 나야. 오늘은 조금 내려놓자. 이 간단한 다짐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마음을 가다듬고 시작하면 하루 종일 그 마음이 유지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1분 시간을 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를 미워했나? 그 미움 때문에 내가 불행했나? 내일은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미처 내려놓지 못한 감정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내일 또 노력하면 됩니다. 미움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상대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큰 상처를 받은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자도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덕으로 원수를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듬으로 발음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미움을 품고 있는 것은 나를 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못하더라도 미움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미워하면서 내 에너지를 쓰지는 않겠다. 나는 저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지는 않겠다. 하지만 저 사람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지는 않겠다. 나는 저 사람을 잊지는 않겠다. 하지만 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는 않겠다. 이렇게 자기만의 선을 정하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덜하고 미움에 빠져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기준대로 살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데 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간단하게 메모를 해도 좋습니다. 미움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을 글로 써봅니다. 오늘 누구 생각이 났다. 아직도 그때 일이 생각나면 화가 난다. 누구한테 전화했다가 또 서운한 말을 들었다.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렇게 쓰다 보면 감정이 조금 정리됩니다. 머릿속에서 맴돌던 것을 밖으로 꺼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기록을 다시 읽어봅니다. 일주일 전에 쓴 것, 한 달 전에 쓴 것을 읽어보면 신기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화가 났는데
지금은 별로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느끼는 미움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 mindfuln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움이 느껴질 때 그 감정을 관찰해 봅니다. 아, 지금 내가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관찰합니다. 가슴이 답답한지,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기 감정을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이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에 덜 휩쓸립니다. 공자가 말한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것. 감정을 알아차리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미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요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상대가 해결책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주변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요즘은 노인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복지관이나 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볼 줄 아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마이너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이 나이에 성격이 바뀌겠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달라지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쌓였기에 더 깊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쉽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공자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섰으며, 40에 미혹되지 않았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60에 귀가 순해졌다는 것은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70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유롭게 살면서도 올바르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도 60이 되어서야, 70이 되어서야 그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미움 없이 사는 하루는 어떨까요? 아침에 눈을 뜹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밤새 뒤척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보니 햇살이 밝습니다. 그 햇살이 눈부시게 느껴집니다. 아침을 먹습니다. 밥맛이 있습니다. 미움에 빠져 있으면 밥맛도 없고 입이 쓰기만 한데 오늘은 아닙니다. 밥 한 숟가락이 고맙고 반찬 하나하나가 맛있습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이웃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합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이 미웠는데 오늘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웃일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마디의 상대도 웃으며 인사합니다. 자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왜 이제야 전화해? 하고 잔소리부터 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전화 줘서 고마워. 바쁠 텐데 연락해줘서 기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도 놀라면서 기뻐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따뜻합니다. 저녁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느라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가볍습니다. 이불을 덮고 눕습니다. 곧 깊은 잠이 찾아옵니다. 이런 하루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미움을 없앨 수는 없어도 미움에 빠져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첫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 봅니다. 저 사람도 나름 힘들게 살았겠지. 그게 전부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한마디만 해보세요. 둘째,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미움에 에너지를 쓰지 말자. 간단한 다짐이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셋째, 미움이 치밀어 오르면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3번만 해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이 감정은 지나갈 거야. 넷째, 기회가 되면 미워하던 사람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섯째, 나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오늘 하루 미움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노력했어. 잘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작은 노력도 노력입니다.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미움을 내려놓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미움에 빠져 있으면 늘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오고 낮에도 편안합니다. 둘째, 건강을 얻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몸에 해롭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셋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열립니다. 넷째, 시간을 얻습니다. 미워하는 데 쓰던 에너지와 시간을 다른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남은 길을 더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씀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남은 시간을 미움에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평안하게 보낼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미움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이기에 감정이 있고 상처받으면 미움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에 매여 살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이 생겨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조금씩 내려놓으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물들고 바람이 시원해지고 하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늘 그렇게 흘러갑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초록이 짙어지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자연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계절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 사는 것.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가능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미워하느라 힘드셨지요? 서운해하느라 마음 아프셨지요? 이제 그 짐을 조금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내려놓아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해가 뜨면 산책을 나가보세요. 새벽 공기는 맑고 상쾌합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미워하던 사람 생각이 나도 그냥 흘려보내자 하고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바다가 가까이 있다면 바다를 보러 가세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갑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감정도 저 파도 같구나.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이구나. 지금 밀려온 이 미움도 곧 밀려갈 것이다. 저녁이 되면 노을을 바라보세요. 하늘이 붉게 물들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미움에 빠지지 않고 하루를 보냈다면 자신에게 잘했어 하고 말해주세요. 밤이 오면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늘 하루를 떠올려 봅니다. 미움 없이 보낸 시간들이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세요. 내일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쌓이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미움 없이 사는 날들이 쌓여갑니다. 남은 인생 더 가볍게 살아도 됩니다.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세요. 미움이라는 짐, 서운함이라는 짐, 후회라는 짐. 그 짐들을 조금씩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길이 더 잘 보입니다. 걸음도 더 가벼워집니다. 남은 길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공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어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진정으로 미워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도 어진 사람이 되어 봅시다.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미움이 생겨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남은 인생을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깊은 잠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미움 없이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